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헐헐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예, 조동아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호의 고전 읽기의 이은호입니다. 오늘은 그 15일 2차 민중 총궐기대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흥겹게 축제를 벌린 듯합니다. 오랜만에 평화적인 시위였고 흥겨웠고 나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승리 하나를 이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바흐진의 카니발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예,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바흐진이라고 하는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카니발 그리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 민중 총궐기에서 아주 재밌는 풍경들이 연출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복장으로 다양하게 나와서 시위의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 흥겹고 무엇인가 좀 더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들을 작게나마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바흐진이 이야기하는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하엘 바흐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흐진은 1895년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가장 활동했던 주요한 시기는 1914년에서 18년 사이,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막 시작되고 그러한 혁명의 물결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테르부르크 대학 출신이고요. 다양한 이제 철학 공부들을 해나가면서 그는 바흐진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룹의 구성원들은 러시아 정교에 함께할 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그런 그 부활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모임이 당시에 이제 소련의 당국으로부터 뭔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혐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숙명적인 권력과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 바흐진은 체포돼서 북극의 슬로베츠키 제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뻔도 한데 당시에 우리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문화부 장관쯤 되나요? 계몽인민위원이었던 루나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29년에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연구서가 나오면서 또다시 바흐진은 카자흐스탄의 유배를 6년간 하면서 서고지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바흐진은 끊임없이 그 소련 당국으로부터 그 배제된 삶을 살았고 스탈린 사후에 60년이 돼서야 비로소 그의 문학들, 그의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일정하게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책 역시도 60년이 돼서야 비로소 간행되죠. 바흐진은 그런 점에서 보면 비공식적 철학자 그룹에 참여한 이유로 소련의 어떤 공식적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추방되기도 하고 사회의 주변적 관점에서 그런 점에서 중심으로부터 벌어지려고 했던 해방힘, 핵심으로부터 분리된 것들이 갖는 다양성의 가치들을 찾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의 그 혁명의 엄청난 에너지를
바흐진은 체험하고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엄청난 위학적인 폐쇄성 내지는 관료성 이런 것들과 결합되는지를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탈위기화 그리고 개방성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바흐진의 어떤 예술이론의 의미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화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바흐진은 자아와 타자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의 매개체를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언어는 실제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환되는 살아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결코 개인이 고립돼서 존재하는 어떤 표현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언어 하나에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미 정치 성격을 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러기 때문에 예술작품 역시도 그러한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와 타자 간의 교환으로 포함되는 언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맥락 안에서 예술도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흐진은 그런 점에서 보면 당시에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늘 감시되고 또 배제되고 그래서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흐진이 말하기를 대화적 관계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간의 모든 언어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든 관계와 표현 즉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모든 곳에서 침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대화성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다성성이라고 할까요? 헤테로글로시아라고 하는데 언어는 다중적 목소리로 된 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다중적 목소리, 다양한 대화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성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공식적인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 바흐진은 사회의 주변적 관점에서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에 해방적 힘, 그리고 핵심으로부터 분리된 것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죠. 추방 전에도 소련 체제의 화석화되는 관료화되고 또 극단적으로 폐쇄화되는 그런 것들의 위협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결국 바흐진에게 있어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단일화하고 폐쇄적이고 독백적으로 만들고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헤게모니적 공간을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을 바흐진은 구심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흐진은 그러한 개념 속에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전 체계에 만연해서 언어를 강제적으로 통일하고 표준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구심력은 양의성을 주장하고 개방성과 일탈을 허용하고자 하는 원심력의 저항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언어의 힘을 획일화하고 중앙집권적인 특성이 있는 지배계층의 언어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원심력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지방분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원심적 언어의 대표적 장르로서 바흐진은 소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 또 일정한 통치 방식에 있어서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구심력의 어떤 자장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거대한 다성적 언어의 저항을 받게 되죠. 원심력의 저항을 받게 되고, 그러한 원심력의 저항 속에서 구심력과의 어떤 긴장관계를 만들어낼 때 그 사회가 일정하게
사회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도 아마 그런 것들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바우찌는 카니발에 대해서 목도하게 되는데요. 카니발, 중세의 축제죠. 사육제라고 하는. 바우찌에게 축제는 인간 문화의 아주 중요한 본원적 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이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규칙, 규범, 그리고 그것이 내재화돼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또 다른 비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규범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규범 속에 틀지어져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카니발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축제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초월적인 무언가가 드러나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위기와 변혁의 계기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축제라고 보게 됩니다. 축제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에 살았던 어떤 힘들, 그리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규범들,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뭐라고 할까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축제의 특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우찌에게 있어서 이제 카니발적인 세계 이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렬하고 그리고 생동감 넘치며 변형되는 힘이고 다함이 없는 생명력이다라고 규정하게 되는데요. 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바우찌니 보는 카니발은 첫 번째는 연기자와 관객의 분리가 없고 참여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카니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죠. 바우찌의 얘기에 의하면 364일을 오로지 그 하루를 위한 바보제를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세의 바보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바보제는 어쩌면 새로운 갱생의 시간인데요. 1년의 그 고통들을 인내하며 그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고, 그 하루는 모두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일상적인 정신에서 벗어나는 전도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를 규정하고 있던 윤리, 규칙들, 그리고 제도, 그리고 위계, 또 우리가 만나는 관계 방식,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것을 전도하는, 완전히 바뀌는 것이 카니발의 어떤 특징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상황의 질서로부터 카니발 밖의 삶을 규정하는 법과 금지와 제한의 것이 붕괴되는, 지양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카니발의 특징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만들어내는 규칙들, 그리고 금지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한들을 지양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인간들 사이에 거리가 지양되고 자유롭고 친밀한 접촉들이 나타나는 것이 카니발의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카니발 밖에서는 전적으로 지배력을 발휘하는 모든 위계 질서가 탈중심화되고 부적합하게 되고 인간 본성의 숨겨진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갖고 있는 모든 위계 질서가 붕괴되거나 붕괴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관계 맺음들, 인간 본성 내면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카니발적인 세계관의 경우에서는 분리되고 격리되었던 모든 가치의 현상과 사항들, 즉 성스러운 것 또는 세속적인 것, 고귀한 것, 저속한 것, 뭐 이런 카니발 밖의 세계에서 구분지었던 모든 것이 위대한 것, 무용한 것, 현명한 것,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도된 형태에서 새롭게 만나고 결합되고 새로운 가치를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지상의 육체의 생산력과 결부된 카니발적인 외설성, 그리고 격화시키는 것, 그리고 저속화시키는 것, 세속화시키는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카니발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전도된 형태를 가지며 그 안에서는 모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들이 서로 뒤섞여서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니발은 공식적인 축제와는 근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게 되죠. 공식적인 축제가 기존의 질서와 가치와 규범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영속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불평등을 영속화시키고 지배적인 진리의 승전제, 그런 승리의 기념비들을 규정하고 있다면, 카니발은 죽음과 부활, 즉 갱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카니발은 이런 모든 것, 공식적인 축제가 만들어내는 것에 근본적으로 부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하고 외설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 우리가 과거의 시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시장의 언어야말로 진정한 카니발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백화점은 그 모든 것을 공식적인 제의로 규정함으로써 조용하고 엄숙하고 고상하다. 그것이 이제 현대의 그 시장이 붕괴되고 백화점들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결국 카니발적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카니발은 마치 지배적인 진리들과 현존하는 제도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된 것처럼 모든 계층 질서적 관계, 특권이랄까, 규범이랄까, 금지랄까 이런 것들의 일시적 파괴를 축하하는 것이 또한 카니발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시간성의 축제이고 생성과 변화, 갱생의 축제인 것이죠. 카니발은 모든 종류의 연구와 완성, 그리고 완결성과도 적재적입니다. 마치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면서 지금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적대적 의미를 가지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내면적 욕망과 내면적 관계와 내면적 가치들에 대해서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카니발은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응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미래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규정할 때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참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카니발은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란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의미들을 띠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카니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계급과 지위와 나이와 소유 그런 것들에 따른 모든 위계 질서가 파기되죠. 모든 가치가 전도됩니다. 또한 모든 법과 금지와 제한이 붕괴되고 거기서는 최고의 지상의 힘들과 진리 및 신성까지도
신의 가치들, 그리고 모든 율법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라고 했던 그것까지도 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성은 전면적이고도 근원적으로 일어나죠. 이러한 부정성은 놀이로서의 카니발. 예, 카니발은 그 자체가 놀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엄숙한 어떤 질서랄까, 엄숙한 가치랄까, 보편, 절대로라고 규정하던 그것 자체를 즐거운 어떤 상대화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성은 카니발의 근원적인 어떤 죽음과 탄생에서의 죽음의 계기에 상응하고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탄생의 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카니발은 그래서 끊임없이 격화와 외설화와 세속화 형태로 나타나고 바로 그 장소가 육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성중심주의적인 근대 해석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흐치는 이것을 그러한 근대적 문화 개념과는 구별되는 민중적인 웃음, 문화의 유산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로테스크 사실주의라고 바흐치는 명명하게 됩니다. 바흐치의 관점에서 보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성 혹은 하부 구조라고 할까요? 지상의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저 땅바닥에서 우글대는 그런 저 지하의 노예들의 이야기들, 그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테스크적인 사실주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로테스크 사실주의는 그런 주도적인 특징은 격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고상하고 정신적이고 이상적으로 추상적인 모든 것을 물질, 육체적 차원으로 불가분의 총일체인 대지와 육체의 차원으로 이행하는 것이죠. 어떤 카니발적인 모든 것, 패러디, 저속화, 육화 모두 격화시키고 물질화하는 것입니다. 격화는 하부와 관련을 맺고 있죠. 저 천상에 우리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그 하늘의 어떤 가치, 그리고 고상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부에 상부가 정신에 관여하는 얼굴과 머리,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하부는 배, 생식기, 배설기관, 엉덩이를 가리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하부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지와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하늘은 언제나 고상합니다. 하늘의 뜻은 언제나 보편적이고 언제나 율법적입니다. 하늘의 것은 언제나 우리들을 왜소하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땅은, 대지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시끄러운 소음들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의 반란들을 그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흐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어떤 카니발은 대지와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흡수이자 탄생의 원리인 대지에 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격화되면서 매장되고 동시에 씨를 뿌리고 보다 훌륭하게 탄생하기 위해서 또한 죽는 죽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죽어가는 것이 묻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화는 격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새로운 무덤을 파는 것이죠. 격화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이고 재생하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흐치는 갱생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단 하루의 갱생의 의미들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화는 무로
없어지는 것으로서의 절멸이 아니라 도리어 쇠퇴하고 성장하고 생성하는 합으로서의 하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대지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자궁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서의 카니발의 의미를 바울지는 규정하게 됩니다. 근대적 규범에서의 몸은 자적적이고 닫힌 단일한 몸이죠.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이지 결코 탄생과 합치되는 것은 아니죠. 늙음은 젊음과 분리됩니다. 하지만 카니발적인 그로테스크한 몸에서는 총체성 속에서의 죽음은 어떠한 본질적인 것도 종결시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조상 전래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속에서 그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세계는 부활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파괴되고 세계는 죽으면서 탄생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상대성은 항상 즐거운 것이다 라고 바흐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카니발은 그런 양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음과 탄생이라고 하는. 카니발은 근본적으로 죽음과 탄생이라는 우주적인 원리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죽음이면서 파괴이면서 동시에 탄생을 내포하고 창조를 내포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내포하고 따라서 모든 것은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며 양가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성은 동시에 긍정성을 내포하고 그리고 카니발은 이러한 양가치성, 무엇보다 미래를 향해 있는 그 안에서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카니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칭찬과 욕설이 함께 혼합되어서 존재합니다. 카니발의 말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속하죠. 패러디 역시 카니발적인 말의 형태고 카니발적인 패러디는 단순한 부정의 패러디와는 다르게 부정하면서 동시에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탄생을 축하하는 유쾌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어떤 본질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즉 죽음과 탄생, 파괴와 창조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즐겁게 긍정적으로 유쾌한 웃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카니발의 특징이다. 그래서 카니발의 웃음은 단순히 조소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성을 향한 웃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니발 이론에서 여성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달리 카니발적 전통은 여성에 대해서 조금도 적대적이지 않으며 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여성은 하부가 인격화된 존재라고 봅니다. 낮아짐과 동시에 부활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성은 하부처럼 양가치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기서 여성은 낮아지고 세속화되고 육화되어서 자신을 죽이죠. 하지만 여성은 출생의 근원이고 자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이미지는 모든 추상적인 요구와 제약받고 완료된 것들, 쇠진한 것, 기존의 것들을 향한 일종의 욕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독특하게 구현되고 인격화된 외설적인 욕설인 것이죠. 이것은 낡은 것과 종결된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르지 않은 수태관이다. 바흐진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천성적으로 영원성에 대해 적대적이고 영원성이란 거만한 늙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파괴와 창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인도의 그 신화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파괴의 신, 파괴의 신이야말로
창조를 위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인도 힌두교에서는 파괴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떠받들여지죠. 그래서 칼리 같은 여성은 엄청난 목을 손에 쥐고 피를 흘리면서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니발의 주체는 민중이죠.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체가 구체적 개인인 것과 대응되고, 그와 달리 카니발은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카니발의 주체는 민중 전체가 됩니다. 카니발은 민중, 그것도 개별 민중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민중과 민중성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카니발에서 보여지는 전 민중성은 카니발의 본질 자체에 속하게 됩니다. 바흐치는 이러한 민중을 부르주아적이고 에고이스트적인 근대적 개인이나 생물학적인 개체랑 대립시키면서 그 민중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카니발 속의 민중은 자신의 발전 속에서 영구히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민중인 거죠. 그들은 민중적이고 집단적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족적인 육체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민중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죠. 로마의 사육제는 본래 국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마련한 축제인 것입니다. 민중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고마워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카니발에서는 손님이나 구경꾼은 없고 모두가 참여자이고 모두가 주인이죠. 둘째로 카니발의 참여자인 민중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축제의 시작과 함께 그들은 모든 진지함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카니발의 참석자인 민중은 불빛으로 가득 찬 땅의 가장 유쾌한 주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란 새 생명의 탄생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생성과 시간의 유쾌한 이미지를 알고, 이러한 죽음과 생성을 완전한 형태로 영유하기 때문이라고 바흐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니발의 참석자인 민중은 불빛으로 가득한 땅의 가장 유쾌한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재밌는 얘기죠. 예, 불빛으로 가득 찬 땅의 가장 유쾌한 주인.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가 만든 축제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장과 시장이 이러한 민중적 삶의 장소로 나타나게 되죠. 민중의 장소인 시장과 광장은 카니발이 열리지 않는 때라도 언제나 카니발적입니다. 광장과 시장에는 장사꾼들의 호객과 욕설과 솔직함과 친근함과 뭐라고 할까요? 그런 다양한 다성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런 어떤 독특한 광장의 언어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하여 광장에서는 자유롭고 유쾌한 놀이의 독특한 광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고상한 것이나 비천한 것이나 성스러운 것이나 저속한 것이나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위계화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위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것이 마구 섞이는 의미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카니발은 교회와 국가 밖의 비공식적인 세계를 구분합니다. 바흐치는 공식적인 세계를, 비공식적인 이 세계를 제2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삶을 제2의 삶이라고 규정합니다. 적어도 중세에 단 하루 바보지의 축제 기간은 바로 이 제2의 삶을 갱생하는, 그것을 축적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근대를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카니발에서 민중의 제2의 삶과 제2의 세계는 마치 뒤집어진 세계처럼 일상적인 제1의 공식적인 세계,
즉 카니발 외적인 생활에 대해서 패러디처럼 설정됩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이처럼 두 개의 삶을 살았죠. 하나는 공식적인 삶으로 엄격하고 위계적이고 그러한 규범 속에서 복종하는 전적으로 진지하고 의무로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카니발적 삶으로 자유롭고 신성모독과 모든 성스러운 것에 세속화, 왕의 폐위와 외설스러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친밀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제2의 세계인 거죠. 이 두 개의 삶은 모두 정당화되었고 시간적인 한계를 통해서, 시간적인 규정을 통해서 엄격히 분리됩니다. 카니발에서 말해지는 것은 비공식적인 말이죠. 적어도 그 시간 동안 그의 언어적 삶은 모두 카니발화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말에 대해서 카니발적인 비공식적인 말, 즉 민중적이고 축제적인 광장의 말은 완전히 다르게 말해집니다. 카니발적인 대중적인 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연스러운 힘은 신앙, 사상, 이념, 성인들, 거짓된 경건함, 죽음에 대한 공포, 종말론과 예언들로 이루어진 중세의 제도와 중세적 세계관의 권위를 박탈하고 쇄신하는, 그런 권위를 박탈하고 쇄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말은 기존의 모든 완성된 것들, 부동한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공식적인 세계를 지속시키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의적이고 불안정한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여 카니발의 비공식적인 말의 모든 형식은 변화와 갱신의 격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배적인 진리와 권위에 대해서 유쾌한 상대적 의식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완성된 것, 모든 영원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재적 특징을 갖게 되고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유쾌한 놀이와 같은 것이죠. 그리하여 카니발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정적인 풍자와 조롱하는 웃음과 구별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카니발적인 웃음은 오히려 인간의 존재와 삶 자체 속에서 그 근원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띠고 있는 거죠. 바우틴이 그래서 바보제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들이죠. 결국 바우틴은 바보제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적 조소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부활과 갱생의 희열에 가득 찬 웃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웃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제2의 본성, 즉 공식적인 세계관과 제2 속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하부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카니발적 웃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니발 그 자체가 그렇듯이 전민중적이고, 그리고 이미 민중적인 의미에서의 하부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든 계층이 일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치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유토피아적이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쾌한 상대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삶의 기쁨들을 가지며 동시에 죽음에서 예감되는 것들의 탄생,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탄생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즐거움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카니발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카니발은 어릿광대를 뭐라고 할까요? 대관시킨다고 하나요?
대관식이라고 하는 놀이를 언제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의 그 지역의 특징, 지역의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릿광대를 왕으로 대관시키고, 그리고 그걸 조롱하고 조소하고 마구 비웃다가 곧이어서 폐위시키는 놀이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왕과 왕비의 대관과 폐위는, 그런 관습은 카니발적 유형의 모든 축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바보 신부, 바보 주교, 바보 교황이 선출되기도 하고 바보 왕이 선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왕의 그러한 대관과 폐위의 의식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은 교체와 변화, 죽음과 쇄신의 열정들이 그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관과 폐위는 한편으로는 변화와 쇄신의 불가피성, 생산성을, 다른 한편으로 모든 세력과 이념의 위계적 지위에 대해서 유쾌한 상대성을 도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양가치적인 풍습인 대관에서 이미 폐위가 내재되어 있죠. 즉 대관은 처음부터 양가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카니발의 왕으로는 실제의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노예나 바보가 선출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카니발적인 전도된 세계가 제시되면서 동시에 성화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권위의 상징들, 의복들은 오직 즐거운 상대성의 흔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대관식 내내 폐위를 이미 상정하고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징들은 부정의 전망을 내포하거나 아니면 그 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탄생이 죽음을 숨기고 있으며 죽음이 새로운 탄생, 즉 생성을 감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들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관식은 언제나 대관식 과정 자체가 이미 폐위를 그 안에서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통해서 폐위시키고 이 폐위는 또 다른 의미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위된 왕을 때리고 조소하고 욕을 하는 폐위의 의식으로 대관식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관은 또한 그 놀이는 종결되기도 합니다. 카니발은 아무것도 절대화하지 않고 다만 모든 존재하는 것의 유쾌한 상대성을 공표할 뿐이죠. 이러한 대관과 폐위는 모든 카니발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낡은 권력,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 그것에 관한 진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는 것이 이러한 카니발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서 새로운 갱생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웃음이 존재하고 조롱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흥겨운 자율적인 축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해방시켜야 했고 공식 문화에 대한 반대의 진지를 점령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카니발의 특징입니다. 이러자면 이 의미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권력이 민중들의 분노나 민중들의 저항을 카타르시스화 시킴으로써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흐티는 그런 얘기를 하죠. 분명히 그러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카니발의 주인은 바로 민중이었고 민중 스스로가 만든 축제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온전하게 모든 것이 참여하는 주인으로서의 놀이이다. 그것은 그 하루 바보제에서 보여주듯이 갱생의 시간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분명 카타르시스적인 그러한 분노가 해소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속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갱생의 축척,
지속적으로 조금씩 만들어내는 진지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바흐치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흐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함 없이 완전히 비판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게다가 긍정적으로 카니발은 풍부하고 물질적인 세계의 시원과 형성, 변형, 그리고 새롭게 불멸하는 민중의 억누를 수 없는 힘과 승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경건함 없이 완전히 비판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게다가 긍정적으로, 정말 대단한 의미들을 바흐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치는 그것이 단순히 해소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흐친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카니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그것이 어떤 권력이나 제도에 의해서 해소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갱생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축적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흐치 이전까지의 좌파적인 진보적 이론가들 사이에 민중에 의한 역사 발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대중문화, 민중문화, 세속적이고 그런 문화들이죠. 통속적인 문화, 욕설이 뒤섞이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바흐치는 그런 문화, 하부 문화, 하위 문화, 변두리 문화, 주변적 문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여러 다양한 관념들을 통해서 그 민중의 문화 자체가 다성성,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다양성,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다양성의 혁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축제적인 것을 통해서 고급 세계, 어떤 공식 세계죠. 그것에 대해서 잠재력을 가진 대중적이고 비판적인 특징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흐치는 축제를 공식적인 잔치에 반대하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진리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구가하는 것이 바로 축제의 뜻이다. 축제 안에서 모든 사회적 순위, 특권, 규범, 금기사항은 무너진다. 축제야말로 진정한 시간의 장치이며 변화와 재생의 장치이다. 그것은 완벽하고 불변적인 거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흐친에게 축제는 고급 문화를 뒤집음으로써 아래서 본 대중적인 이상향을 가지는 신나는 정말 유쾌한 비판의 장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축제는 의식적인 볼거리, 장터, 잔치, 제사, 행렬, 쇼, 무언극, 가면, 그런 의상이 등장하는 공개극, 거인, 난장일, 괴물 등의 행렬 등을 포함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풍자, 희화, 통속 등의 언어적 구성과 욕지거리, 은어 사용, 선언, 농담, 외설 등의 저속한 시장 바닥의 언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축제는 뒤죽박죽한 세상이죠. 뒤죽박죽한 세상.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탄생, 새로운 갱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 뒤죽박죽한 세상의 의미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끄럽고 기운찬 세상이고, 그리고 저급하고 세속스럽고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과장과 풍요의 세상이 바로 축제의 특징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어떤 지점이기도 합니다. 축제에서 독단이나 헤게모니 그리고 권위는 조롱과 웃음을 통해서 해체되는 전복적 의미를 갖고 이는 육체성과의 연관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제는 축제의 웃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축제는
관성적인 지배 질서가 무너지고 고급과 저급, 성과 속, 그러한 혁명과 무지, 뭔가 지혜와 어리석음 등이 마구 섞여서 세속화되는 탈중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축제의 어떤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흐치는 결국 스탈린 시대에 그 번창했던 그런 왜곡된 민중문화, 위에서부터 명령되고 규정되고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복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축제, 웃음, 그리고 그것이 갖게 되는 어떤 가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이제 바흐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승리, 웃음의 그리고 즐거움의 풍요로움의 나눔의 그 축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세 번째 민중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 갱생의 시간의 축적들, 진지전을 구축하는 승리의 기억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